내가 그를 죽였다입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 예. 어떤 작품인가요? 사실 이 작품은 저에게 그 흑역사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래요? 작품입니다. 왜냐면은 예. 2017년 9월, 작년 9월이죠. 네. 그때 그 방송된 그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비슷한 포맷인데요. 그때 이제 누가 저기지를 바꿔서 말씀을 스포일러 버전에서 제가 범인이 A다 그랬는데 범인이 A가 아니고 B였어요. 제가 완전히 착각한 거죠. 거기서도 A와 B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때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거죠. 여기서 얘기해 버리면 이제 그러면 또 스포일러가 범인을 되니까. 얘기하게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 뭘 흑역사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 방송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수정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지사항에 다 띄워드려요. 그럼요. 네, 이것도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군님께서 갑군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제가 고마워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100회쯤에는 오프라인으로 청취자분들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구독자 500명 되면 또 만난다 그랬는데 언젠가는 꼭 그 오프 모임 한번 합니다. 교수님 그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되고요. 네. 자, 계속 소개해 주시죠. 그때 방송된 그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와 아주 비슷한 포맷인데요.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는 소설인데 소설이 끝날 때까지 범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봉인된 해설서가 있어요. 그 해설서에서 힌트를 주는데 그거를 읽어봐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누가 범인인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인터넷 찾아보게 됩니다. 가가 형사 3, 인터넷에는 사람들이 그걸 믿어도 돼요? 다 연구해서 여러 사람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걸 믿어도 되는? 믿을만 합니다. 그렇군요. 자, 가가 형사 시리즈가 총 10편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요? 내가 그를 죽였다도 그 가가 형사 시리즈 5번째 작품이고요. 그 10편 중에 9권이 번역이 돼 있고 10번째 기도의 막이 내릴 때 이게 사실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번역돼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저희가 이 8월 말에 지금 그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곧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작품의 그 띠지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띠지에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모든 것은 준비됐다. 이제 범인을 찾는 것은 당신이다. 독자가 추리해야 진정한 추리 소설이다. 히가시노 게이고.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자가 추리해야 진정한 추리 소설이다. 이제 범인을 찾는 것은 당신이다. 근데 대부분 다 추리하게 되지 않나요? 하게 되죠. 근데 이 책은 특별히 더 이제 독자들이 알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끝까지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재밌는 작품입니다. 일본 출간일이 꽤 됐네요. 꽤 됐습니다. 1999년 2월에 출간이 됐고요. 20년 전이군요. 그러네요, 벌써. 그 39번째 작품입니다. 87 작품 중에서 이것도 그 소설 잡지에 연재가 됐습니다. 메피스토라는 잡지에 연재가 됐고요. 1997년 9월, 12월 그리고 98년 5월, 10월에 연재가 된 작품이고요. 그 봉인된 해설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건 니시가미 신따라는 평론가께서 봉인은 그 평론가 다른 분이 그린 했어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보면은 사실은 추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추리가 아니라 범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군요. 힌트만 줘요. 힌트만. 이분도 잘 모르고 쓴 거 아닐까요? 재밌습니다. 그 봉인 해설도요. 그렇군요. 한국 출간일은 딱 10년 있다 나왔네요. 2009년 6월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일본에서 나온 것을 이제 21세기에 번역을 한 거. 맞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번역은 그 유명하신 양윤옥 선생님이고요. 선생님이시고요. 내가 그를 죽였다. 이거 얼마나 인기가 있었나요? 독자 10,000명 팬투표에서 그 35위를 했습니다. 35위를.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 했고요. 그 저희가 앞선 방송에서 소개한 게임의 이름은 유괴가 34위. 그거 참 재밌는데 34위밖에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탄그레디님이 이거 믿을 수 없다. 좀 못 믿겠다. 저도 이제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제가 아주 정말로 좋아하는 작품인 옛날에 내가 죽은 집이 36위거든요. 그러게요.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로만. 내가 그를 죽였다. 지금 들으시는 것이 일반편이고 바로 다음 회차가 스포일러 버전인데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 좀 짚고 가죠. 영화 제작자이자 각본가와
떠오르는 스타 시인의 결혼식을 앞두고 모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신랑의 집에서 한 여성이 자살을 합니다. 신랑은 시체를 그녀의 집으로 옮기고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 필사적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감추려고 해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에는 바로 그 자신이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독살당하고 맙니다. 시인인 여동생을 향한 뒤틀린 사랑으로 인해 질투에 눈이 먼 신부의 오빠가 나오고요. 사랑하는 여자의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의 매니저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남자에게 예전에 배신당한 아픔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담당 편집자가 나와요. 이들 모두 그를 죽이고 싶어 했고 그들 스스로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독약을 건넸는지가 모호한 가운데 가가 형사는 특유의 냉정하고 빈틈없는 추리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야, 이건 다 읽고 나서도 범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누가 죽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그 세 사람이 꼭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을, 새 신랑을. 이 소설은 정말 특이한 형식을 갖고 있는 소설이군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범인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소설을 다 읽고 끝에 봉인된 해설서를 읽어야지 어렴풋이 범인의 윤곽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결국 인터넷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을 정도고요. 이것도 좀 특이한 형식인데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아주 특이한 형식이 이 소설에 등장하게 됩니다. 뭔가요? 이게 뭐냐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교차 시점으로 소설이 끝까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세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A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B의 관점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C의 관점, 그리고 다시 A의 관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 21번의 시점이 나와요. 21번의 관점이. 그래서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세 사람이 7번씩의 그 시점이 나오게 되고요. 이 아주 독특한 형식인데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세 사람 모두에게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그들 각자의 그 사정과 형편을 그들 각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범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 그러게요. 근데 세 사람 모두 범인 같아요. 독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아주 그 굉장히 그 몰입하게 해주고 감정이입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런 형식을 빌어서 쓴 소설이 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이 그 내가 그를 죽였다보다도 앞서 나온 책에서 똑같은 그 형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악의, 그 유명한 악의에서도 그 똑같이 사용됐어요. 그 악의에서는 그 살인범으로 붙잡힌 A라는 사람하고 가가 형사가 교차하는 시점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책 한 3분의 1쯤 후반부에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데 그 후반부가 악의 얘기입니다. 그 살인범으로 붙잡힌 A라는 사람의 친구들의 시점에서 전개가 돼요. 친구들을 찾아가는데 가가가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렇구나. 아주 재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가 형사 시점으로 끝나는데 이 악의에서도 사용되었던 이 주인공들의 시점의 전환이 이 내가 그를 죽였다 에서도 아주 똑같이 사용되었고 아주 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시점 바뀌는 것이 이렇게 시점이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점 바꾼다는 게 제가 또 읽었던 소설 중에 그 미나토 가나에라는 그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인데 이분 소설 읽고 제가 상당히 신선함과 충격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아주 고백이라는 작품 아주 유명할 겁니다. 고백, 뭐 N을 위하여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그 고백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렇군요. 뭐 저는 이분 작품도 많이 읽었네요. 물론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죠. 뭐 그렇군요. 재미있는 작품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 이 소설 소위 말하는 뭐 막장 드라마 이 원래 막장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그런 요소가 많이 막 나옵니다. 나가는 요소가 많이 끝까지 가는 맞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 그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소설 내가 그를 죽였다도 그런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요. 일단 그 근친상간이 나옵니다. 그 남매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헤어졌다가 성인이 되어서 같이 살게 되면서 아주 육체 관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설정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설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인륜을 어기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마코토라는 나쁜 인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마코토. 세 사람이 다 죽이고 싶어하는 네. 그가 여러 여자들을 건드린다는 설정이 나와요. 그 준꼬라는 아주 순진무구한 여자를 농락하게 되고 뭐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하게 하고 또 자신의 그 와이프가 될 그 여자의 편집자가 나오는데 가오리라는 그 여자와도 관계를 가져서 임신까지 하게 하고 등등 아주 그냥 막 가는 설정이 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설정들을 그 막 가는 설정이지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해요. 특히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합니다. 그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보자면은 그 근친상간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한번 볼 텐데요. 그 두 남매가 어려서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고 따로 친척 집에 떨어져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서 한 집에 살게 된 다음에 그 일입니다. 네. 이걸 저보고 하라는 말씀이죠? 예. 예, 별로 내키진 않지만. 소개해 보시죠, 한번.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으려고 노력했다. 그건 지금까지의 몫을 되찾는다는 의미도 있었고, 진짜 가족과 함께 있다는 데서 생기는 편안함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우리는 고양이처럼 찢고 까불었다. 나와 똑같은 피를 가진 인간이 곁에 있다는 게 이토록 행복한 것인가 하고 이따금 감격에 젖기도 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찾아온 것이다. 내가 미야코에게 키스를 해버린 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되고 말았다. 뺨이나 이마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테지만 내가 키스한 곳은 입술이었다. 그 직전까지 우리는 얼굴을 맞대다시피 하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추억 이야기였다. 미야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을 지켜보는 사이에 나는 견딜 수 없이 그녀가 사랑스러워졌던 것이다. 물론 고백하자면 그 이전부터 내 안에는 미야코를 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젊은 여성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 나는 적잖이 나 자신을 꾸짖었지만 그다지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오래도록 못 본 사이에 갑작스럽게 성숙해버린 동생을 눈부시게 바라보는 정도는 누구라도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내게 동생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게 될 거라고 믿었다. 아마 그건 틀린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잠시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 마음속에 잠재한 악마가 비집고 들어올 만한 빈틈을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건 정말 그 좋지 않은 건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어떤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해서는 그렇죠. 안 되는 행위죠. 사람이라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소설에서는 뭐 표현할 수 있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심리 묘사를 잘 했고요. 그러면 설정을 만들었다면 그에 대해서 아주 뭐 충분하고 수긍 가는 묘사를 한 것이 맞습니다. 바로 시가시노 게이고 맞습니다. 작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네. 그 육체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오빠가 그 독백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뭐 소설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소설 중간에 등장 인물이 서점에 가서 어떤 작가의 소설책을 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작가가 아주 유명한 작가라면서요. 예, 그 미와코의 그 오빠가 이제 결혼 그 하기 전에 결혼식 전에 그 시간이 남아서 서점에 가서 그 마이클 크라이튼의 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거 진짜 유명한 작가. 유명한 작가이자 뭐 감독이자 뭐 네. PD이자인데, 네. 근데 그 가가 형사도 그 작가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이분이 과학 뭐 관련된 걸 많이 하시지 맞습니다. 않았나요? 네. 과학 스릴러의 대가인데요. 아, 마이클 크라이튼. 예, 아주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 뭐 영화 감독, TV 드라마 PD이고요. 그 ER이라는 의학 미국 드라마가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ER이 뭐죠? 응급실 말하는 건가요? 이머전시 룸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 PD로도 이것도 유명한데 아주 유명합니다. 드라마.
그 하버드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전업작가 된 분인데,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주라기 공원 영화 있죠. 오. 그거의 원작 소설 작가예요.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 안타깝게도 2008년에 그 66세의 나이에 그 암으로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 마이클 크라이튼 이분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겠네요. 영향도 받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소설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네. 일본의 그 독자 댓글들이 있네요. 예, 아니 그래서 누가 그를 죽인 거야? 이게 댓글이에요. 맞아요. 또 있어요. 스스로 추리해보고 싶은 독자에게 히가시노 게이고가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인터넷으로 조사해보고 나서야 겨우 범인을 알 수 있었다. 이거 교수님 쓰신 거 아닙니까? 이 책을 끝까지 읽고 기가 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법인 찾기 어려워요. 네, 있습니다. 자, 교수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내가 그를 죽였다 이 작품에 대한 총평 좀 해주시고 예. 뵙겠습니다. 이 작품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하고 또 어떻게 범인을 죽였는가 하는 트릭을 알아내야 하는 어찌 보면 정통 본격 추리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는 범인 잡기와 어떤 트릭을 썼나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인 동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 사람의 용의자 각자가 피해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심정이나 동기들을 아주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다고 그러게요. 평가합니다. 그 독자 댓글 중에 정말 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 맞아요. 네. 그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충격을 줬던 그 작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포일러 버전인데 이 작품의 특징이 끝까지 범인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죠. 밝히지 않아요. 봉인된 해설을 통해서도 잘 모르겠고 읽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일러 버전에서는 교수님께서 그 범인이 누군지 말씀을 해주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스포일러 버전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를 죽였다 이 책을 나중에라도 읽으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끄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책 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범인 밝히기 바로 전까지만 들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맨 끝에 밝히니까요. 내가 그를 죽였다 스포일러 버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두 남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빠인 다카히로는 이틀 후 결혼식을 올리는 여동생인 미와코와 같이 살던 집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두 남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각자 친척집에 맡겨져서 살다가 성인이 된 5년 전에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동생인 미와코는 어렸을 적부터 써온 시를 출간하여 아주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시집 보내는 오빠인 다카히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 두 남매 사이에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5년 전 성인이 돼서 만난 후 두 사람은 한 핏줄을 다시 만났다는 감격과 함께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을 해결하게 된 것이 결국 동생의 결혼이지만 다른 남자에게 동생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아쉽기만 합니다. 게다가 동생이 결혼 상대로 데리고 온 마코토라는 남자는 겉멋만 든 각본가이자 영화 제작자 같아 보여서 이 결혼이 아무래도 미덥지가 않아요. 어쨌든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신랑이 될 마코토의 집에 들렀다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두 남매가 마코토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신랑인 마코토의 매니저인 나오유키란 남자와 여동생의 시집을 출간하는 출판사 여성 편집자인 가오리도 신랑인 마코토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마당 밖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 여성을 본 마코토의 매니저인 나오유키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 이 여성에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신랑 마코토가 데리고 놀던 준꼬라는 여성이었어요. 이 준꼬를 마코토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다름 아닌 나오유키인데 마코토는 준꼬를 임신까지 하게 한 후에 낙태시키기까지 했을 정도로 못된 남자였습니다. 준꼬는 마코토가 자신을 버리고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코토의 집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매니저인 나오유키는 금전적인 문제로 마코토에게 약점을 잡혀 있어서 그의 지저분한 뒤치다거리를 계속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무척 괴롭기만 합니다. 심지어 마코토는 미야코와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실패한 결혼 생활 때 전 부인과 사들인 많은 물건들을 매니저인 자신의 그 나오유키의 집에다가 보관해 두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유키가 준코를 잘 설득해서 집 밖으로 보낸 다음에 5사람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게 되는데 집을 나서기 전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신랑인 마코토는 비염약을 아내가 될 미와코에게 챙기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인 나오유키에게 전화가 옵니다. 얼굴빛이 심상치 않은 나오유키가 전화를 받은 후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식당을 나가는데 그가 급하게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있었던 마코토의 집이에요. 식당으로 전화가 온 상대는 그 집에서 쫓겨난 준코인데 마코토의 집에서의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나오유키에게 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준코는 독약을 먹고 이미 자살을 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나오유키는 얼른 식당에 있는 마코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리자 마코토도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두 사람은 내일이 결혼식인데 이 일을 경찰에 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준코의 시신을 차에 싣고 준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마침 유서를 준코가 남겼기 때문에 그 유서를 준코의 집에 두고 나옵니다. 한편 미와코의 편집자인 가오리는 식사 중에 사라진 매니저인 나오유키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헤어진 마코토가 미심쩍어서 마코토를 몰래 미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마코토와 매니저인 나오유키가 준코의 시신을 차에 싣고 옮기는 것을 보게 되고 준코의 집까지 따라가서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오리는 준코의 집안에서 마코토가 먹는 비염약 캡슐에 독약을 넣은 캡슐이 탁자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도 준코도 이 독약을 먹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오리는 몰래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뒤처리를 하러 다시 들어온 나오유키에게 들키게 되고 이 일을 못 본 척 해달라는 그 나오유키의 부탁에 가오리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가오리도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코토의 편집자 일을 할 때 그 마코토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준코처럼 자신도 마코토의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고 마코토에게 실연을 당한 기억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렇기에 마코토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여동생의 결혼식 전날 호텔에서 묵기로 한 신부의 오빠인 다카히로는 여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술을 잔뜩 마신 후에 동생의 결혼식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전 일찍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과 하고 나서 자신의 호텔방으로 잠시 쉬러 들어오는데 방 문틈 사이에 봉투가 하나 끼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투 안에 든 편지의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당신과 미야코가 오누이를 넘어선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세상에 공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지시를 따를 것. 봉투에 캡슐을 동봉한다. 그것을 마코토가 사용하는 비염용 캡슐에 섞어 넣어라. 약병이든 약케이스든 상관없다. 거듭 말하지만 내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두 사람의 그 꺼름직한 관계를 폭로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그 비염약 캡슐이 하나 있습니다. 오빠인 이 다카히로는 이 캡슐이 일반적인 비염용 약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캡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신부인 미와코는 신부 화장을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될 마코토의 비염이 걱정되어서 챙긴 그 비염약 케이스를 자신의 편집자인 가오리에게 주면서 신랑인 마코토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오리는 비염약 케이스를 자신과 함께 온 출판사 직원인 에리에게 맡겨놓았는데 에리에게 그 약 케이스를 마코토의 매니저인 나오유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오유키는 그 약 케이스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곧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호텔 보이에게 이 약을 신랑인 마코토에게 전해달라고 주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한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손을 거치게 여러 되는 사람 거죠. 손을 거치게 돼요. 네. 원래 흥미진진하네요. 신부 미화고로부터 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그렇죠. 이제 뭐 그 죽일 수 있는 독약으로 바꿔치기. 흥미진진하네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을 계획이라서 어떡하지? 지금부터 혼자 녹음하실래요? 이거 끝에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드디어 이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식장에 신랑이 입장하게 되고 이어서 신부가 입장할 예정인데요. 신랑이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결혼식장은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모습을 바로 뒤에서 지켜본 신부인 미화코는 거의 실신을 할 지경에 이릅니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신랑인 마코토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렸어요. 경찰서에서도 여러 명이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 검증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듣게 되는데요.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인물들인 4명의 주변 인물들이 형사들의 집중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마코토는 자신이 먹은 비염약이 독약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과연 누가 비염약을 독약으로 바꿔치기 했는지가 범인을 잡는 관건입니다. 그런데 신랑인 마코토가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우선 신부인 미와코의 오빠인 다카히로는 동생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이 아쉽다는 동기가 있고, 마코토의 매니저인 나오유키는 마코토의 비열함과 준코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죽일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편집자인 가오리에게도 자신이 마코토에게 농락당했었기 때문에 마코토를 죽일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3사람이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마코토는 준코에 의해 죽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코가 자살할 때 먹은 독약 캡슐의 성분과 마코토가 먹은 독약 성분이 같기 때문이에요. 즉 준코가 어떤 경위이든지 간에 마코토가 먹을 비염약 케이스에 자신이 만든 독약 캡슐을 넣어놨고 그것을 마코토가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고 경찰에서는 마코토 살인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리마구 경찰서 형사인 가가 형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가 형사가 170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아주 특이한데요. 처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하여튼 이 가가 형사는 준코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요. 죽은 준코의 머리에 잔디가 묻어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슬리퍼에 흙이 묻어 있는 것도 수상쩍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살한 사람이 유서를 신문에 딸려오는 광고지 뒷면에 썼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지가 끼어 있는 신문은 준코가 사는 지역에는 배달되지 않는 광고지인 것이었어요.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가가 형사가 밝혀내게 되고 결국 준코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죽은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왔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한편 남편 될 사람인 마코토가 죽어서 망연자실에 있는 미와코는 마코토의 집으로 이 사건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오빠인 다카히로, 자신의 편집자인 가오리, 마코토의 매니저인 나오유키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 형사가 나타나서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풀게 됩니다. 우선 이 3사람은 누구라도 마코토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즉 3사람 다 마코토에게 비염약이 든 케이스를 전해줄 때 독약이 든 캡슐로 바꿔치기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가 형사는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준코가 만든 독약이 든 캡슐을 입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부터 밝히게 되고요. 우선 미와코의 오빠는 자신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비염약을 바꿔치기 하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으며 협박범이 준 독약 캡슐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니저인 나오유키도 준코의 집에서 준코가 만든 독약 캡슐을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을 가가 형사가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미와코의 편집자인 가오리조차도 준코의 집에서 몰래 독약 캡슐을 하나 가지고 나온 것도 밝혀집니다. 즉 3사람 다 독약이 든 캡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사람 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독약이 든 캡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마코토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범인인지 밝히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때 가가 형사가 그 진실을 밝힙니다. 가가 형사가 세 사람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놓는데 그 사진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찍혀 있습니다. 그곳에 찍혀있는 것은 모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증거품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형사도 실물은 갖고 다닐 수 없었으리라. 그것은 미와코의 가방, 약병, 약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였다. 이게 어떤이라고 다카히로는 물어보았다. 가가는 선체로 사진을 가리켰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사진 속의 세 가지 물품 중 하나에는 신원불명의 지문이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의 것도 마코토 씨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건과는 별 관계가 없는 지문일 것이라고 수사본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나는 단 한 사람, 그 지문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별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찍혀 있어야 할 인물의 지문이 남아있었던 것뿐이죠. 지금까지 해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지문의 수수께끼도 풀렸습니다. 가가는 사진을 가리키고 있던 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쳐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지금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들은 그 사람이 바로 마토코 씨를 살해한 범인이에요. 가가는 말했다. 범인은 당신입니다. 예.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네.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범인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제 범인. 예. 저는 나가 있을 테니까 교수님 혼자 녹음하시고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끝났어요? 더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범인은 세 사람 중에 이제 과연 누굴까? 이게 궁금한데. 네.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세 가지 물건, 미와코의 가방, 그리고 약병, 그리고 약 케이스에서 나온 그 지문의 이야기에 이 범인이 이제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란지 궁금한데요. 네. 그 뒤에 해설서에 그 범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설서를 읽어보아도 범인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 해설서에서 범인이 누군지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를 이 교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해설서에도 또 교수가 또 있습니다. 예, 연세가 좀 있나요? 예, 조교가 이제 물어봐요. 누가 범인인지. 그러니까 실은 독약 캡슐의 행방만 생각한다면 이 수수께끼는 풀 수 없어. 속 시원히 말하자면 신원불명의 지문이란 그 약 케이스에 남아있던 마코토 전체의 지문이야. 여기서 이 소설의 첫 부분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돼. 약 케이스가 실은 2개가 있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었지. 게다가 그 또 하나의 약 케이스의 행방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캡슐이 아니라 약 케이스를 통째로 바꿔치기 할 기회가 있었던 인물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야. 이 세 가지 점을 이해한다면 저절로 범인의 이름을 특정할 수 있어. 예, 아주 교수님 목소리인데. 아니 교수님 같은 교수님도 계신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형사 콜럼보 비슷하게. 아주 딱 그 어울리는 목소리야. 근데 이게 이제 그 힌트를 좀 더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 케이스에 남아있던 마코토 전체의 지문, 전처의 지문. 예, 전처의 지문. 그리고 약 케이스가 실은 2개였고, 2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캡슐을 하나 넣는 정도가 아니라 약 케이스 자체를 통째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네. 왜냐하면 기발하네. 케이스가 2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지 알겠는데요. 예, 네. 이게 이제 범인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범인은 발표하겠습니다. 마코토의 매니저인 나오유키였습니다. 나오유키. 예, 나오유키. 왜냐면 그 나오유키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마코토가 미와코와 결혼하면 거치적거리는 그 전처의 물건들을 매니저인 나오유키의 집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니까 마코토가 이제 미와코와 결혼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을 또 이렇게 농락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첫 번째 결혼한 그 여자와 사들인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그 매니저의 집에 갖다 그런 놓게 내용이 됩니다. 있었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물건들 중에 전처와 함께 그 쌍으로 산 약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오유키는 독약 캡슐을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라 약 케이스 자체를 바꿔치기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케이스를 바꿔치기 했으니까 당연히 마코토의 전처 지문이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 결혼식 날 그럴 기회가 잠깐 있었어요. 예. 그 출판사 직원인 에리로부터 약 케이스를 전해받은 나오유키가 호텔 보이에게 바로 전해주는데요. 전해주기 직전에 이 책에 보면은 약 케이스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그 독약 캡슐이든 약 케이스로 바꿔치기 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케이스에는 이제 마코토의 전처 지문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작가의 정말 특출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 캡슐에 주목되게끔 다 만들어 놓고 독약 캡슐만 주목했는데 네, 실제로는 케이스 자체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도저히 그 해설서 듣고도 예. 읽고도 알 수가 그렇겠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